네,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위성 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그렇게 시도를 해서 추진 중에 처음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50% 뭘까 거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거기다 캡을 씌운다, 캡, 예. 석패율로 간다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은 못 받겠다. 네. 그 외에 3+1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며 또 이렇게 되면 연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쟁점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뭐 250대 50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50% 할 거냐, 뭐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캡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캡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연동형으로 하는 거는 30석 정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마지막 쟁점은 석패율제 같아요. 네. 근데 석패율제가 원래 취지는 이제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일본에서 이 중선거구에서 소선거 구제로 넘어오면서 이 중진들이 혹시 당선 안 될 수 있으니까 2등 함계, 석자가 이제 애석할 석자거든요. 예.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자 제도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영남에서 민주당, 그다음 호남에서 한국당이 당선되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구도 완화 차원인데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하자라고 예. 하면 석패율 원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말 바꾼 거 아니냐. 처음에 석패율제 찬성하다가 이제 와서 왜 반대하냐 있지만 네. 처음에는 사실은 225대 75일 때는 비례대표가 한 30석 정도, 28석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석패율을 뭐 6석에서 12석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만약에 지금 그래프 나오는 것처럼 비례대표 50석을 해버리면 네. 기존에 이제 47석에서 3석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만약에 석패율제로 빼버리면 기존의 비례대표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석패율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고민은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정의당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3%에서 5% 정도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석패율 문제가 민주당과 3+1 협의체가 합의가 돼야지 선거법이 다시 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루어질 그런 약간의 물밑 움직임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핵심 쟁점은 네. 석패율제가 아니라 오히려 석패율제는 4+1 내부에서 논란이고 이건 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부분은 좀 뺀다든지 예. 영남, 호남 원래 의도에 맞게 이게 지역구도 하나 영남, 호남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석수를 뭐 한 6석이 아니라 3석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네. 봐요. 근데 핵심적인 건 지금 이제 오히려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연동형 새로 비례 나온, 그렇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논점은 석패율제보다 석패율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이 해결이 가능하지만 네. 비례한국당을 어떻게 그럼 이거를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한국당의 출연 가능성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민주당이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꼼수라는 그런 비판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네. 일단 1차적으로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국당이 현재 의석에서 20석 정도, 250대 50으로 할 경우 20석 정도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거 탈당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정체성에서 각 당이 보수 어떤 세력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예.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례 한국당을 띄우면 물론 위성 정당이지만 네. 상당히 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민주당이 또 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비례민주당을 또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꼼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거법상 4+1을 뭐 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한국당이 현실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예. 물론 뭐 위헌적인 그런 것도 지금 뭐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비례한국당이라는 어떤 정당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4+1 협의체와 그리고 민주당과 이런 어떤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예. 지금 뭐 지지율 한국당 예를 들어 31%를 한다면 비례의석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15석에서 20석 정도를 한국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선거제 개혁을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예. 산술적인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선거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정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취지가 무색되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이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례대표가 안 나오니까 그럼 지역구는 따로 우리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뽑아주시고 비례대표를 위한 비례대표만을 뽑기 위한 당을 하나 만들 테니까 비례대표는 네. 일로 몰아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합칠게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교수님 말씀도 들어봤고 보도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런 준비를 계속 많이 현실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 설립은 자유예요. 네. 헌법의 8조에 보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예. 요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기인 200명에 시도별로 한 1,000명씩 1,000명, 예. 그러니까 5,000명 당원을 모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선관위는 사실은 그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는 어쨌든 서류가 들어오고 요건에 맞으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통진당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목적에 맞거나 아니면 지금 3+1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만약에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그 법 자체가 제 보기에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설립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당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해산밖에 없어요. 현재 예. 해산밖에. 그런데 네. 그걸 해산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막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한국당이 20% 정당을 만약에 지지율 정도 받으면 비례로 원래는 캡 씌운 30석에서 못 얻고 나머지 20석에서 만약에 20% 지지면 한 4석 정도 얻어가는데 네. 만약에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면 한 20석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30% 지지 얻으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 나머지 20석에서 6석 정도밖에 못 얻는데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들면 한 30석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원래 의도했던 바에서 벗어나는 식이 되는데 저는 아마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법상 제한도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그 의도대로 움직여 주겠느냐. 결국은 지역구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찍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꼼수라는 걸 누구나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찌 보면 기본 전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을 원래 2당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기호 2번 비례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기호 3번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럼 지금 현역 의원들을 탈당해서 절로 보낸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원래 2당을 만들고 예, 싶어 예. 하는데 그 얘를 2번을 올리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과의 뭐 선거 연대라든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 이런 거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어쨌든 총선에서의 의석도 있지만 향후의 정치적인 구도를 봤을 때 예. 뭐 새로운 보수당과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우리 공화당과도 제가 보기에 아마 경쟁 관계가 될 거예요. 비례한국당이.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약간 엄포용이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에 문제점이 많다. 이거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엄포용이지 실제로 이거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만요. 그 교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엄포용이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각 당,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한국당도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4+1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1당과 2당이 뭐 소수당도 있지만 1당과 2당이 저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당 정치 자체가 기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국민들은 내가 찍는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금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해설하는 입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총선은 향후 대선을 지금 바로미터로 지금 평가할 수 있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국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의 룰이 만약에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한 세가 더 얻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세가 더 얻으면 그냥 가는 것이 정당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꼼수고 그리고 왜 선거법이 원하는 그런 비례성과 대표성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선거제도를 제1야당 보수 정당이 막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결국은 진영 논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꼼수를 비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상황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만든 취지고 사포란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논란은 이런 추진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캡을 30석으로 했는데 이걸 좀 줄이자.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를 늘릴수록 이런 뭐 위성 정당에 생길 가능성이라든지 그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캡을 지금 사실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에 20석 주장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30석 뭐 정의당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건데 이거를 다시 좀 20석으로 원원하자. 이런 얘기는 상한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캡이라는 거는 그 연동형 비례대가 작용되는 범위를 좀 줄이자. 줄이자는 취지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이 이런 걸 추진한다 그러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보고요. 또 법적 제한도 사실은 막을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대제를 막기 위한 수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그게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역구와 아니면은 뭐 지지율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저는 뭐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 선거법상으로도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제한 아니면 뭐 정치 자금 문제라든지 나중에 또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하면 그 법에 걸린다 그래서 한국당이 만약에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더라도 선거운동하는 데는 제약이 있겠다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계속 단식 삭발 이후에 단식 투쟁 이후에 몸도 잘 추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강경투쟁 일병들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심재철 원내대표와 울산에 가려고 했는데 울산은 안 가고 다시 국회에 머물다고 하던데 이런 한국당의 장외 집회를 뭐 다른 당 측에서는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뭐 찬성의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뭐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당의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내부적인 갈등이 훨씬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당연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밖에서 교수님의 시각으로 평가해 주시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길게 대선까지 바라보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어떤 황교안 대표 이미지는 뭐
검사 그리고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잖은 그런 절제된 그런 젠틀한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삭발, 단식, 물론 삭발과 단식이라는 것이 구시대적인 어떤 정치 문화고 이것에 대해서 현대적인 21세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미지 메이킹은 감성적, 유권자의 국민의 감성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단결을 꾀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조직을 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 어떤 공식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 있을 때 장애투쟁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 정당의 지도자가 지금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면 이것이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것이 일정 부분 여기에다가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규모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현상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소수당의 한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 여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계속 장외투쟁, 국회에서도 밖에 복도에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그럼 국회 일정은 계속 법안 처리할 것도 많은 민생 법안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국회는 어떻게 합의를 하면 언제 돌아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밖에 나가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뭐 원내대표가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미 저는 뭐 지금도 보면 아마 울산에 안 간 게 뭐 본인의 어떤 뭐 자꾸 이제 장애로 가서 그건 비판에 대한 견제보다는 개인적인 아마 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지금 예. 보면 목소리도 굉장히 쉬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지금 2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거는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뭐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하시고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는 약간 품격도 있으시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온화된 말을 쓸 것 같은데 지금 쓰는 용어라든지 행동, 뭐 발언이라든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쓰는 용어 아니면 뭐 태극기 부대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아마 이분들을 국회 내로 끌어들이고 그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아 이분이 정치적으로 결코 중도라든지 아니면 뭐 20, 30대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보수 그중에 약간 극으로 이미 가 있다. 거기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과연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럴 것인가에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만약에 정치적인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분이 이제 10개월 정도 당대표를 하면서 드러나는데 과연 이게 자유한국당에 있는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나 아니면 약간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 저는 아마 이게 총선 공천 국면으로 가면 좀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험지 출마에 불응하는 인재를 공천 배제하겠다는 방안까지 이제 흘러나오자 홍준표 전 대표가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보고 총선 나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대표는 뭐 국회의원도 여러 예. 번 했고 뭐 마지막 이제 대선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총선도 마지막이고 다음 차기 대선도 마지막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당 대표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정 부분 당의 여러 가지 공천에서 영향력은 이 영향력을 있죠. 예, 행사 물론 시스템을 통해서 행사를 하겠지만 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견제하는데 정치는 저는 냉정하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저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내에서는 훨씬 더 강한 어떤 조직 강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천 개혁을 통해서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러니까 밖으로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강한 칼날을 들이댈 그런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육감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 중진들한테 공천 개혁의 칼날이 틀림없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사선 5선 이상은 한국당에서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천 탈락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공천 탈락을 하면 물론 대선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이번에 공천에서 국회의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 내에 대선 주자를 누가 거머쥐냐 그것은 예. 국회의원 수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공천의 칼을 상당히 매섭게 황교안 대표가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처음에는 의혹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한 도입을 하자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 좀 검찰이 하는 것 조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네네. 걸로 바뀐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초에 이 수사가 시작된 거는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지 않았느냐. 네. 그 당시에 이제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니냐였는데 예. 지금 흘러가는 건 말씀처럼 어찌 보면 이제 청와대가 뭐 울산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문제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초에 특검을 얘기했던 건 이 하명 수사 특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어떤 비리 문제, 그다음에 고래고기 사건 이런 부분들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네. 경찰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 검찰에서 문제 없다라고 한 것이라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갈리는데 그러면 좀 제3의 기관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특검을 주장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 특위 만들었는데 특위에서 일단은 특검을 추진해보자 그랬는데 이 최고위에서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이 야당에서도 이게 뭐 검찰 수사 방해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요. 완전히 이거를 뭐 처리한 건 아니고요. 좀 지켜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게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저희 당에서 좀 그렇게 갖고 있어서 이 검경 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게 맞느냐. 특히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김기현 지금 전 시장 비리에 대한 건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라. 그게 사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있는 그렇죠. 내용 때문에 네네.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던데요. 네네. 예. 결국은 아마 이 수첩 내용이 이제 저는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좀 의문인데 예. 사실은 이제 예전 같으면 검찰발 이수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지금은 보였다고 한 거니까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이 예. 이제 문제인데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수사를 많이 네네네. 가보면 그 증거물을 잘 보여주진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수사관이 보면서 말로 이런 게 써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는데 지금 수사 받았던 분들은 보니까 그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김기현 전 그렇죠. 시장도 또 보여줬고 명백히 비교했다. 본인이 그렇죠. 이렇게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가니까 보여줬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저는 약간 의례적이라고 아. 봐요. 가서 좀 나가서 얘기해라라는 그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증거물은 사실은 잘 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본인이 쓴 건 본인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라고 보여줄 수 네네. 있는데 지금 전 시장이나 전 최고위원한테 그걸 왜 보여줬을까? 이례적인 저는 약간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예. 말씀처럼 이건 나중에 아마 법정에 가서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네.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아주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보여줬을까? 그 의문을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정치 재개를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실용적 진보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실용적 진보주의라는 것은 진보주의라는 본체에 실용주의라는 것을 캡을 씌운 거죠. 네. 연동형 캡처럼 예. 그 캡을 더 씌운데 예. 진보적 실용주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본체보다도 이낙연 총리는 실용이라는 데 이제 방점을 찍은 건데 이것이 이제 뭐 퍼스라든가 듀이라는 실용주의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9세기에 그래서 이제 프레그마티즘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은 원칙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경험과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거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구민주당, 새천년민주당부터 해서 쭉 국회의원을 해서 예.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꼬마민주당에 남아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서 6석 꼬마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지사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의 구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치는 결국은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토양에서 출발했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전북 출신이고 전남이 아니고 전북이기 때문에 훨씬 이 진보보다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컬러는 진보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에서 그것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중도적인 색채를 해서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이나 그 전에 민주당 그리고 통합민주당처럼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실용에 캡을 씌워서 예. 실용적 진보주의라는 예. 그런 가치, 이념, 아젠다를 지금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짧게 언급하면요. 네네. 저는 예.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성향은 기본적으로 약간 중도 성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호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는 아니잖아요. 보수는 아닌데 근데 왜 진보라는 용어를 썼을까? 사실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내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네. 근데 실용은 원래 아마 실용주의자인 건 맞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진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저는 아마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약간 그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실용주의자예요. 원래 네. 약간 중도 성향이고 예. 그래서 진보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지금 뭐 새로운 보수당도 있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뭐 진보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라는 용어를 썼다는데 저는 약간 본인의 정치 지향을 가져가는 의도, 그러니까 우리 핵심 당원 아니면 약간 진보적인 이런 분들한테 내가 지지를 받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힘으로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대권 후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당선이 되겠다. 약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질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로가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가 만약에 네네. 된다면 종로가 비지 않았습니까? 임종석 실장도 지금 선언을 했고요. 불출마를. 그러면 종로에 이 이낙연 총리가 나갈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습니까? 매초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누가 나오느냐. 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뭐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올 수 없겠죠. 네. 근데 황교안 대표도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먼저 패를 까기는 지금 그렇죠. 아직 이르다. 근데 또 예. 당내 분위기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도 4번 했고요. 네. 물론 호남에서 했습니다만 좀 이제 전남 지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라든지 출마 가능성도 있지만 좀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원할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와서 좀 유세를 해줬으면 예.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몸이 좀 자유로울 필요도 비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럼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이렇게 네. 할게요. 그럼 종로에서 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제로가 아닌가. 제로로 두 분 다 지금 대선의 목적이 있고 민주당이 지금 대선 주자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상처를 입고 지금 쓰러진 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쯤이면 민주당도 상당히 대선 주자를 많이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로에 출마를 해서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낙마한다면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저는 잃는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지금은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뭐 상당히 지금 1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비례대표라든가 비례대표 후순위 뭐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례로 보내고 종로는 이제 뭐 다른 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적 자원이. 그리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가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있고 과거에 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나 지금의 이런 추세를 봐서는 전국 정당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석이 중요한 것보다도 전국적인 선거가 패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말도 있던데요. 한국당 안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번에 굳이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나올 필요가 있느냐. 정말 큰 틀 대선까지 본다면 이번에도 좀 지휘 위주로 진두지휘 쪽으로 가고 이번에 총선은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의회 정치를 경험하지 않고는 국정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우리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을 나가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예. 일단은 원내 진입을 해서 정치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에 뭐 지난 대선도 뭐 정동영 의원부터 해서 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해서 저는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저도 사실 원내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뭐 장애로 나가셔가지고 네. 장애 투쟁하고 이러시는 게 이제 원내대표 원외에 있으니까 그런 예, 거 예. 아니냐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들어오셔야 제가 보기에 협상도 되고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는 원내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내 경험도 또 필요하다.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